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쏨디입니다. 일본인은 체력, 지능,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 인종 자체를 개량해야 한다. 21세기에 누군가 이런 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나요? 아무리 우리에게 치가 떨리는 일본이라지만 이렇게 치욕스러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다니. 정말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한다면 아주 호되게 혼내줘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19세기 일본인들이 스스로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일본은 서양인에 비해 자신들의 모습이 열등하다고 느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인종개량론을 부르짖으며 스스로를 인종차별했죠. 여기서 인종개량론이란 열등종인 황인종을 우수한 유전자를 지닌 백인종으로 개조시키자는 일본인의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는 자학적인 정책인데요. 일본의 문부 대신이었던 모리아리노리는 일본인의 신체가 서양인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에 분노해 일본인의 유전적 특성을 개량하자고 앞서서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청년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과 결혼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혼혈 자식을 낳아야 한다. 백인의 우월성을 흡수하자며 국가가 직접 나서 자폰을 추진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백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아도 백인의 유전자가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결국 자신들의 사진을 조작해 서양화시키기까지 했는데 이런 행태는 일제강점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거서부터 스스로를 인종차별해온 일본의 사상이 지금의 일본 사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상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결국 해외의 유명 기업이 일본에게 정신 차리라며 일침을 둬 인종차별적인 인식을 깨우치는데 한몫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이키가 나이키했다 싶을 정도로 멋진 광고가 일본에서 공개됐는데요. 나이키 재팬이 제작 공개한 동영상 광고는 인종차별과 따돌림에 시달리는 3명의 소녀가 스포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광고에 등장하는 제1한인 소녀는 일본 제1조선중급학교에 재학 중인 실제 인물인데 이 소녀가 한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죠. 또 흑인 혼혈 학생은 SNS에서 그녀는 미국인인가 일본인인가란 댓글이 달리며 일본인 여학생들에게 머리카락을 잡힌 채 놀림을 받고 다른 일본인 여학생은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3명의 소녀는 스포츠를 통해 차별을 극복하는데 특히 제1한인 소녀는 야마모토라는 일본식 성위에 한국식 성인 김을 덧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큰 감동을 줬죠. 광고를 시청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훌륭한 메시지다, 광고를 보고 울었다, 너무 감동적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본인 유명 개그맨인 보사카 다이마오도 나이키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근사하다며 호평했죠. 게다가 광고가 공개되고 사흘 만에 조회수 900만 회를 넘겼고 현재 1100만 회를 훌쩍 넘기며 엄청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지메 등 일본 사회 내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나이키 광고에 대한 싫어요 폭격과 나이키 불매 운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유튜버 모모아자마는 나이키는 일본인들을 그들의 적으로 만들었다. 이 광고를 모르는 일본인은 나이키를 계속 살지도 모르지만 나는 나이키를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 다른 사용자 역시 이 광고는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 토할 것 같다고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나이키 광고를 비난하는 일본인들은 일본엔 이런 차별이 없다며 과장된 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현실을 모르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이 광고는 학창시절 다른 일본인 학생들로부터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던 실제 선수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와 여자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나가사토 유키가 이 광고에 특별 출연한 이유도 광고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솔직히 일본이 잘못된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도리어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 내에서 인종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몰리 로버트슨 기자는 일본인들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하는 일본인들의 폐쇄성을 꼬집었죠. 앞서 언급했듯이 예전부터 일본은 차별이 만연한 사회인데다가 제일교포에 대한 차별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한 제일교포가 일본 의사로부터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었죠. 제일교포 4세인 30대 여성은 올해 7월 풍진검사를 받으러 남편과 함께 현지 병원을 방문했다가 남성 의사로부터 진료와 관계없는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내고 있습니까? 여성이 말문이 막혀 답을 하지 않자 의사는 세금을 내고 있는지 재차 물었고 여성이 네라고 답하자 의사는 주민표는 호적에 들었냐, 국적은 변경했냐, 한국 국적이냐 조선적이냐 등의 차별적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일본인 의사는 여성의 이름으로 제일교포라고 판단하고서 해당 여성이 무료검사 대상인지 확인하며 차별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제일교포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확산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엔 외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재패니즈 온리 마크를 부착한 식당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조차 외국인 배척을 부추기는 이른바 관제 헤이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본인의 해외 입국을 허용하면서 외국인은 영주권을 갖고 있음에도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이유로 입국을 막아왔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고 크게 비판받았죠. 인력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외국인 수용 문호를 확대해 자국 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늘려놓고선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고 출입국 제한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들에 대한 배려는 일본 사회에서 사실상 전무합니다. 심지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자국민에 대한 차별까지 극성으로 나타나며 얼마나 지금 일본 사회가 닫혀 있는지 스스로 증명했죠. 현재 일본의 모습은 더 이상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특히 과거서부터 이어져 온 전혀 21세기에 맞지 않는 인식들은 일본이 점점 몰락하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도는 당신들과 레벨이 다르다. 맞습니다. 일본은 국제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민도를 가지고 있어 이해를 할 수도 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재주를 보이고 있죠. 덕분에 나이키로부터 공개적인 비판도 받고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과 희박한 의지로 되지도 않을 불매운동을 선언해 더욱 비판받는 모습을 보니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레벨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잘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1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시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 어서오세요.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입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공안증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중국 언론에서 먼저 쓰던 단어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축구에 있어 일본이나 그 밖에 몇 팀에게는 몇 번 이긴 적이 있었지만 유독 한국의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 역대 성인 A대표팀 경기에서 61년 전인 1949년에 현재의 대만에게 한 차례 진 적은 있었지만 2010년 전까지 중국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에게는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한국 축구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중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한국 축구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간판 스타 우레이가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 진출할 때만 해도 손
손흥민의 버금가는 활약을 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던 중국 팬들도 점점 벌어지는 격차에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언론은 최근 중국 축구인들의 반응을 살피며 손흥민과 우레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실력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신화닷컴, 왕이닷컴 등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유력 언론들에서도 손흥민은 아시아의 왕이다, 아시아의 비손흥민, 아시아의 두목,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에이스를 맡고 있다. 특히 중국 축구의 희망 우레이가 8명 있어야 손흥민의 몸값이 된다고 설명하며 부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영 영어방송 CGTN은 손흥민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했고, 과연 그의 한계는 어디일까? 누구도 답할 수 없다며 손흥민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축구인뿐만 아니라 팬들도 부러움을 넘어서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최근 활약에 대해 중국 팬들은 손흥민이 확실히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슈퍼스타의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손흥민이 유럽인이었다면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가 중국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글을 남겨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축구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돈도 엄청 많이 씁니다. 시진핑 주석은 평소 축구를 좋아해 중국을 월드컵 본선에 진출시키고 월드컵 개최뿐만 아니라 우승까지 하고 싶어 축구 굴기라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축구 굴기는 봉우리가 솟아나듯 축구를 일으키자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국가 주석의 관심과 정치 체제로의 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완다, 수닝, 헝다 등 대기업들이 중국 축구 슈퍼리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아시아 축구 재패, 2050년까지 세계 재패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축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초중고 축구 선수 3천만 명을 포함해 선수층을 5천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숫자와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인프라 건설도 강화합니다. 지방의 모든 현마다 정식 축구 경기장을 2곳씩 조성하며 도시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5인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장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축구장 1개씩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축구를 통해 정치 이외의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스포츠 산업을 성장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축구 개혁 개발 예산으로 약 7천억을 배정하여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 슈퍼리그의 각 팀들 또한 고액 연봉 제시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했는데요. 축구를 좋아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오스카, 헐크 등 다양한 선수들이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지성의 옛 동료 카를로스 테베즈는 중국의 상하이 선화로 이적해 2년의 계약을 맺으며 480억 원의 연봉을 받고 호날두를 뛰어넘는 세계 1위의 고액 연봉자가 되었지만 2017년 20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는데 그쳤고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무작정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중국 축구에서는 한국 선수들도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가대표와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여 국내 최고 수비수로 평가받던 김민재는 2019년 1월 베이징 거안으로 이적하며 이적료 600만 달러 약 7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5년부터 경남 FC에서 뛰기 시작한 국가대표 박지수 선수 또한 광저우 헝다로 소속팀을 옮겨 2019년 리그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6cm의 장신으로 진격의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신욱 선수 또한 3년 계약에 연봉 50억, 이적료 70억을 기록하며 상하이 선화로 이적을 했고 전북 현대를 감독하여 수차례 우승을 기록하고 이후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최강희 감독은 3년 총액 240억의 연봉으로 중국 다롄에서 감독직을 시작해 현재는 상하이에서 3년 동안 336억 원을 받으며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희 감독과 김신욱과 같이 한 팀에 있어 2019년 컵 우승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며 돈잔치를 하고 있는 중국 축구. 하지만 국가대표로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하도 중국 축구 선수들의 실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외인 선수들의 귀화를 대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국 선수의 육성에 천문학적인 투자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 축구협회의 노력에도 중국 쯔보
시보닷컴에서는 귀화 정책에도 중국 대표팀의 경쟁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수많은 귀화 선수에도 월드컵 진출은 멀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축구는 못하고 성적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애꿎은 대표팀 감독들에게만 책임을 묻게 되고 세계적인 명장들이 비판을 받으며 사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리피 감독이 이끄는 중국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끝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A조 4차전 중립 경기에서 시리아에게 1대2로 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리피 감독은 난 매우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난 중국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피 감독은 2016년 중국을 처음 맡을 때 연봉 약 3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피 감독은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끈 명장입니다. 선수가 못하는 거지 실력이 없는 감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축구 영웅 히딩크도 중국만큼은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중국 신화닷컴은 자체 체육 기사에서 히딩크 전 감독은 재임 당시 무엇을 했는가? 우리 선수들은 한국과 비교해도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었다며 뒤끝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2018년 9월 중국 23세 이하 대표팀을 맡았으나 1년 만에 경질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베트남 축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매체는 지난 2018년 중국에서 열렸던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이 결승에 진출하자 베트남 축구가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강해질 수 있지? 우리 중국도 박항서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박항서 감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축구팬들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축구협회가 히딩크 감독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히딩크 감독이 박항서 감독의 스승이었다는 점이 작용했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추진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한 매체는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게 많은 기여를 했지만 월급은 5만 달러로 리피 전 감독에 비해 30분의 1도 안 된다. 대체 왜 우리는 박항서를 영입하지 않는 것이냐는 자주 섞인 기사를 내기도 했고 작년에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 감독과의 첫 사제 대결에서 스승인 히딩크 감독마저 이기자 중국 언론들은 당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박항서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중국 팬들 사이에서 중국은 이제 베트남도 못 이기는 나라다 라는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2022년 월드컵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림픽 예선과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의 영입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베트남과의 사이가 소원해질 대로 소원해져 버린 박항서 감독의 상황이 중국 국가대표 감독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박항서 감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와, 중국 축구 진짜 못하네요. 아니 근데 돈은 엄청 쏟아붓네요. 최강희 감독님이나 축구 선수들 연봉 몇십억은 우습고 100억도 넘기기도 하고 다른 리그들의 선수들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데려와 버리니까 진짜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도 이렇게 못하는 거 보면 대체